책에 식단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달리기를 하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적절한 식단은 어떤 것들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달리기가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모든 운동에는 기본이 있죠. 운동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체중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적절한 운동량에 맞춰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주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당분을 주로 위주, 그러니까 밥이라든지 탄수화물만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단백질을 같이 적절하게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탄수화물은 킬로그램당 5g이고 단백질은 킬로그램당 1.2g 정도를 권합니다. 그래서 성인 70kg 기준으로 했을 때는 햇반 한 5개 그리고 닭가슴살 100g 한 3덩이 정도가 총량이거든요. 이거를 적절하게 3끼로 나뉘면 아침에 밥 하나, 닭가슴살 하나 정도의 육류 그렇게 3끼를 먹고 중간에 반찬으로 야채와 과일을 적절하게 섞어서 섭취한다면 러너로서 가장 균형 잡힌 식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양제도 좀 보강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영양제들이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양제 같은 경우는 따로 남성 종합 비타민 하나 정도만 챙겨 먹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음식을 통해 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은 전반적인 에너지 대사에 관여되는 비타민 B는 달걀 정도로 섭취가 가능하고요. 항산화 작용하고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C는 과일이라든지 파프리카, 그리고 뼈의 건강에 해당하는 비타민 D는 우유, 그리고 헤모글로빈의 원료가 되는 철분은 붉은 육류, 그리고 경련을 막는 마그네슘은 아몬드나 시금치, 세포의 전해질 균형에 도움을 주는 칼륨은 바나나 등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방금 육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채식을 하시면서 달리기를 하는 건 그럼 좀 위험할 수도 있을까요? 사실 채식을 하면서 달리기를 한다. 이제 채식은 칼로리가 아니죠. 채식은 사실은 파이버는 칼로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채식만을 하게 되면은 칼로리를 어디서 얻어와야 되는데 체내의 칼로리를 분해해서 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심한 체중 감량이 생기고 각종 장기라든지 근육 같은 데가 많이 부상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이제 건강하게 달리신 원장님의 어떤 운동 루틴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이제 어떤 주기로 어떻게 이제 일상적으로 운동을 진행하시는지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철인 3종을 대회를 준비할 때랑 일반적인 마라톤 대회를 준비할 때랑의 대회 운동 방법이 좀 다른데요. 이제 루틴은 이제 하루에 최소 2시간 운동, 주말은 조금 3시간 정도 운동하는 게 기본이고요. 점심시간에는 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달리기와 자전거를 번갈아 가면서 주로 하고요. 주말에는 마찬가지로 장거리 달리기와 자전거 이렇게 번갈아 하는 게 일반적인 루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인 3종을 할 경우 대회가 있다 그러면은 수영을 어떻게든지 아침에 넣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3가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 하루에 3번 운동하는 건 좀 쉽지가 않아서 철인 3종 대회가 잡히면 체중이 좀 더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그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운동하시는 건가요? 그러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간인지라 꼭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하지만 뭐 하루에 1시간은 최소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충격 운동, 달리기를 하면 그 다음날은 달리기를 가급적으로 안 하고 달리기를 하면은 자전거나 수영을 주로 좀 하고 이렇게 충격 운동과 비충격 운동을 섞어서 몸에 부담이 안 가게 계속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가급적이면 30분이라도 꼭 넣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 식사 거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아침을 먹는 게 오히려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가 있다고요. 자, 아침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지금 이제 요즘에는 많이 이제 유행을 하는 게 간헐적 단식. 그래서 아침을 안 드시는 분도 많은데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한테 억지로 아침을 드셔라 하는 것도 참 그분들한테 고역이에요. 그런데 아침을 먹는 게 대사적으로는 훨씬 좀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요. 공복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우리 몸에서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다. 그러면 한 160까지 올라갈 혈당이 내가 아침을 굶고 출근해서 11시나 1시 정도에 아점 같은 걸 먹었다라고 한다면 혈당이 20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당 스파이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침을 먹는 게 좋은 거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 얘기했지만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아침을 드신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다이어트에도 좋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 중에 근손실의 위험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내가 좀 말랐는데 인바디나 체성분 검사를 했는데 근육이 좀 부족하시다고 하는 분들은요, 아침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을 굶게 되면요,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마른 비만 쪽, 그러니까 근육이 부족한 비만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드시는 게 대사적으로도 유리하고 근육을 잃지 않는데도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샌드위치나 아니면 뭐 김밥으로 간단하게 때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메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현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자면 바삭하게 구운 흰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주스하고 같이 먹는다든지, 또 시리얼에다가 우유를 섞어서 먹는다든지, 이러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보통 단백질 아침 식사를 먹고 나가면요, 보통은 혈당이 안 올라요. 보통 올라봤자 한 130, 140에서 끝이는데, 이렇게 빵에다가 주스, 그 다음에 시리얼에다가 우유를 같이 먹고 나가면 그냥 200까지 훌쩍 넘어갑니다. 이건 정상인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샌드위치라든지 김밥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샌드위치는 결국은 이제 흰 빵에다가 속에다가 이제 많은 것들을 넣어서 영양학적으로는 그래도 좀 낫지만, 그래도 흰 빵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을 좀 많이 높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김밥은요, 의외로 밥의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쌀밥을 먹고 나서는 혈당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참 많이 개발돼 있죠. 우리 현대인들은 바쁘니까 빨리 먹고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흰 빵에다가 주스를 먹는다든지 샌드위치에다가 주스를 먹는다든지, 또 시리얼, 그 다음에 김밥 같은 거를 먹는 습관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좀 아침 식사 메뉴로 좋은 메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침 식사의 메뉴로 크게 본다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고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죠.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요, 포만감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근육의 구성 성분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과 뭐 피부라든지 이런 구성 성분이 다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잘 드셔야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아침에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에 단백질을 먹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까지도 탄수화물의 폭식을 줄이고 다이어트에 좋더라, 건강에 좋더라라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꼭 챙겨 드시고요. 포만감이 상당히 좋아요. 우리가 계란 2개만 먹고 나가도 점심 때까지 든든한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단백질을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고형식을 드시란 말씀을 드려요. 고형식은 이제 유동식의 반대말이죠. 우리가 흔히 아침에는 급하니까, 그리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죽이라든지 그리고 미숫가루, 누룽지, 스프, 주스 이런 것들을 호록 마시고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빠르게 먹고 나가죠. 이렇게 유동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냥 우리 위와 소장을 거쳐가지고 빠르게 흡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는 뭐 영양성분이 잘 갖춰진 것도 많이 있겠지만 영양성분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유동식보다는 고형식이 좋은 겁니다. 꼭꼭 씹어서 먹는 음식, 조금은 아침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전날 저녁에 좀 준비를 해놔서 삶은 달걀을
준비해놔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뭐 양배추를 준비해놓고 아침에 꼭꼭 씹어 먹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래서 고형식을 먹자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 이 고형식을 먹는 것은요, 턱관절을 움직여서 씹기 때문에 뇌를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수험생들 또 치매를 걱정하시는 어르신분들은요, 정말 잘 씹어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씹어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단백질을 먹고 또 야채도 많이 먹는 게 좋거든요. 섬유질은 또 우리 몸에 포만감도 주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유동식을 피하자. 이런 것들의 원칙을 봤을 때 제일 좋은 아침의 식사로는요,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하죠. 그리고 달걀 하나에는요, 단백질이 6g 정도 들어있어요. 탄수화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달걀은 구하기도 쉽고 해먹기도 쉽고 요리 방법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관도 쉽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걀을 전날 준비해놨다가 삶아놨다가 먹는다든지 이런 거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달걀을 먹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콩류 정말 추천드려요.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 중에 최고입니다. 단백질 함량도 높고요. 우리 민족이 아주 오래 먹고 살았기 때문에 콩에 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잘 드시고, 콩으로 요리할 수 있는 거 정말 많잖아요. 대두 자체를 먹을 수도 있고 또 콩으로 비지나 두부를 만들어서 먹으면 단백질 섭취량이 훨씬 더 올라가고요. 또 무가당 두유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낫또도 많이 추천해 드려요. 낫또가 뭐 일본 제품이다 그래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즘 국산으로 나온 거 많거든요. 낫또도 아침에 그 생유익균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릭 요거트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릭 요거트는 꾸덕꾸덕하게 만든 이제 유단백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는 거, 주로 말씀드린 게 아침에 달걀, 그 다음에 콩류, 그 다음에 그릭 요거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단백질을 갖고 있는 많은 음식들을 적절히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걸로 아침 때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단백질 쉐이크나 방탄커피 이렇게 씹지 않고 마시는 단백질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단백질이 이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도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통계를 보면요, 전체 인구에서 단백질 섭취량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잘 해야 다이어트가 잘 된다, 단백질 섭취를 잘 해야 노년에 건강하다 하니까 단백질을 표방한 음료나 음식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 음료나 쉐이크를 먹는 것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자연적인 식품에서 나온 음식으로 씹어서 섭취를 할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게 너무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너무 바빠서 나는 쉐이크가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편의점이나 많은 곳에 매점에 가면은 단백질 쉐이크라는 이름으로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영양성분표를 보시면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단백질 뭐 함량이야 뭐 20g 이상짜리들 아주 많고요. 탄수화물 함량을 꼭 보셔야 돼요. 탄수화물 함량이 이제 10g 이하짜리가 제일 좋은 거고요. 5g 이하짜리는 정말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음식을 고를 때 요거를 잘 보시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당류 함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는 당류는 약간 눈속임입니다. 그 영양성분표에. 그거보다 중요한 건 당질인데, 당질은 표시를 안 하고 당류만 표시를 하는 게 우리나라 그 식품 영양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 함량을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 쉐이크 먹는 거 괜찮습니다만 좋은 제품을 골라서 먹는다면 좋고요. 단백질 쉐이크에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섬유질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더니 위장장애가 생기고 변비가 생겼다,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에다가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단백질 쉐이크에 양배추를 먹는 거 정말 좋고요. 단백질 쉐이크에 섬유질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르시면 좋겠어요. 방탄 커피에 대한 내용은 저는 조금 이제 그 중립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방탄커피가 한창 광풍이 불 때 방탄커피를 먹었더니 혈당이 안 올라요. 왜냐하면 거기다 이제 버터 같은 거를 넣어서 커피랑 같이 먹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꼭 아침에 빈속에 먹어야 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물론 버터를 공복에 먹는 거야 뭐 크게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커피를 공복에 먹으면요, 교감신경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잠을 깨우려고 먹는 현대인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몸은요, 교감신경이 쫙 활성화됩니다. 심박동수도 올라가고, 체온도 약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약간 올라가는데, 여기다가 커피를 딱 넣게 되면요, 엄청나게 교감신경이 더 활발하게 올라가죠. 그럼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혈당도 약간 올라가고, 혈압도 좀 더 올라가고, 뭐 한두 번 먹는 거는 괜찮지만, 매일매일 먹는다면 오히려 우리 대사에 안 좋고, 혈압이라든지 혈당, 콜레스테롤에 썩 좋지 않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커피는 저는 괜찮다. 하지만 공복에 먹는 것 좀 고려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드시려면 저는 아침에 단백질과 야채를 드시고 출근할 때 방탄커피 한 잔 타가지고 나가서 출근하면서 먹던지 출근한 다음에 먹던지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에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냥 물을 먹기 굉장히 심심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좀 물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자, 다이어트와 건강에 있어서 수분 섭취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뭐 많이 먹지 마라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탈수에 시달리고 있고요. 특히 비만하신 분들은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수분 섭취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대략적으로 여성분들은 하루에 1.5리터 이상, 남자분들은 하루에 2리터 전후의 물을 먹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물을 그냥 맹물을 못 먹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제가 이제 몇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뭐 당이 없는 허브티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먹는 것도 괜찮고요. 녹차 같은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계피를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계피가요, 생각보다 우리 그 다이어트와 비만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계피의 그 향긋하고 달콤한 요 향이 폭식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성분들이 좀 있고 소화기계도 편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계피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흔히 먹는 이제 계피, 그러니까 수정과에 먹는 계피는요, 실론 시나몬이라고 하는 커피숍에서 이렇게 가루를 먹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수정과에 먹는 계피에는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좀 많습니다. 얘는 좀 쓴맛도 강하고 이러죠. 그런데 이 쿠마린이라는 성분은 너무 많이 드시면은 우리 몸의 그 혈전 쪽에 좀 작용을 해서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과는 조금만 드시고, 실론 시나몬이라고 하는 것이 스리랑카 쪽에서 나오는 진짜 시나몬이라는 뜻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드시면은요, 우리 다이어트와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데, 그냥 맹물을 먹는 게 정말 심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실론 시나몬, 이 계피를 좀 타서 드시면은 다이어트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살이 잘 빠지는 수면 패턴에 대해서 그 시간, 몇 시간 정도 자야 되는지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수면 부족은 정말 만성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요, 수면을 취하고 싶은데 못 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수면의 중요성을 못 느끼시는 젊으신 분들도 많아요. 나는 그 시간에 깨워서 회사에서 봐서 스트레스 풀려고 뭐 술을 먹거나 자기 취미 생활을 하거나 막 게임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밤새워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면 우리 건강에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수면은 정말 중요한데, 이 수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밤에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나오는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성장 호르몬은요, 지방세포를 싹 정리를 해주고요, 식욕을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성장 호르몬을 천연 식욕 억제제라고 해요.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 전날 잠을 잘 못 자면은요, 다음날 이상한 게 막 땡기고, 예를 들자면 나는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밤을 새고 났더니 잠을 못 잤더니 다음날 라면이 땡기더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면 습관이 엉망이 되면요, 우리 식욕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가합니다. 또 성장 호르몬은요, 렙틴, 그렐린, 코티졸 같은 호르몬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많이 나오지만 또 숙면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손에 들려진 핸드폰은 침실에 갖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은은한 불빛 밑에서 책을 보다 주무신다 생각하시면 좋겠고, 보통은 이렇게 주무셔서 7시간 반 전후에 숙면을 취하는 게 제일 좋다고 돼 있어요. 너무 많이 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포함해서 7시간 반 정도의 숙면을 취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10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이제 치료해 주셨는데, 가장 좀 인상적인 감량 사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은 환자를 보면서 뭐 기억에 많이 남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환자분들은 이런 환자들이죠.
그 비만한 환자분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같이 호소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우울증, 공황장애 약을 먹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약은 먹고 계시지는 않지만 정말 우울하신 분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움직이고 또 살은 찌고 또 우울해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분들이 계신데 비만 치료를 하면서 이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말씀드릴 분은요 60세 여성이세요. 그리고 이 환자분은 이제 폐경을 겪으면서 살이 정말 많이 찌셨고 그러면서 같이 우울증도 같이 왔습니다. 남편분이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이 우울증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울감을 또 먹는 거로 풀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내과적인 질환도 성인병이 이제 오려고 하는 전 단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근골격계가 아픈 거예요. 막 발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다 보니까 운동은 더더욱 못하게 되고 그래서 환자분이 오셨을 때는 정말 이게 펑펑하지만 옷을 입고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위고비를 시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1년이 돼 갑니다. 위고비는 이렇게 이제 그 고도비만 환자분들에게 장기간 처방이 가능하게 나온 약인데요. 이분의 체중 변화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분이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85.5kg 오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많이 빠지신 게 69.3kg예요. 그래서 약 15.5kg 정도의 체중이 빠지셨어요. 체중만. 그러니까 뭐 85로 와서 69까지 빠졌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지셨고 정말 옷도 날씬한 거로 많이 입고 다니시고 정말 이뻐지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체중이 빠졌는데 체지방이나 근육은 어떠냐? 근육만 빠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분의 체지방은요 고스란히 10.7kg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15kg 빠졌는데 지방이 10kg 빠진 거는 정말 잘 빼신 거죠. 근육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빠질 수밖에 없지만 이분은요 근육이 2.7kg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이 5레벨이 빠졌어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보니까요 모든 수치들이 다 좋아졌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제 지방간도 있었고 콜레스테롤도 높았었고 CRP라고 하는 몸의 염증 수치도 높았었고 인슐린 레벨도 높았었는데 이제 그런 수치들이 거의 다 정상으로 다 좋아졌습니다. 약도 안 써도 될 정도로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요즘 아주 얼굴도 밝아지고 남편분하고도 아주 사이가 좋아지시고 해서 정말 행복해 하시는 분인데 지금도 치료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비만 치료를 해서 건강과 날씬함과 행복을 같이 찾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말 비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너무나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전에 그 향정기성 약물이 아닌 이렇게 오래 써도 안전하고 우리 몸에 생체 친화적인 인크레틴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나와 있으니까 인근의 비만 클리닉 주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이런 치료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2.19 풀코스 마라톤을 무려 100회 넘게 이렇게 소화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뜨겁게 러닝에 빠지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뭐 달리기를 이렇게 썩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심한 목 디스크를 좀 앓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좀 해야 될까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이 눌렸었는데 저희 큰형의 계기로 우연히 좀 뛰게 되었죠. 근데 뛰다 보니까 증상도 좋아지고 수술할 정도의 그런 상태도 아니게 된 거죠. 그게 뭐 우연의 결과일지 달리기의 효과일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저한테는 좋은 결과가 있어서 꾸준히 달리기를 유지하게 되었고 또 달리다 보니까 이제 체중, 살도 좀 빠지면서 이제 바디 쉐입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도 좀 생기고 가족력이었던 혈압이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약을 좀 끊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리고 나면 이런 성취감하고 이런 상쾌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여지껏 달리기, 마라톤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목이나 허리가 안 좋을 때 달리기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제 목, 허리 건강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아주 급성기에는 사실은 달리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달리기가 충격 운동이기 때문에 목, 허리가 아프고 뭐 신경 증상이 있거나 뭐 급성 통증이 있으면 이제 담당 전문의, 주치의를 찾아서 급성기에 대한 치료를 먼저 선행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래서 치료가 어느 정도 되고 증상이 좋아진 다음에는 이제 걷기나 뭐 수영, 뭐 자전거를 통해서 천천히 재활 운동을 시작하고
있고 이제 이런 거에도 이제 통증이 없다 그러면 달리기를 그때 시작해도 좋습니다. 걷기나 달리기는 척추를 세우고 상하지를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주변 조직의 혈액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척추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체중 감량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그 체중 감량 수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랑 요게 변화가 얼마 만에 좀 나타나신 건지. 저의 경우는 이제 달리기 처음에는 한 80대 한 초반, 키가 한 175 정도 되거든요. 네, 맨날 앉아있고 일하고 뭐 수술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도 많고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한 80을 넘었는데 달리기를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70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0kg 정도 감량돼서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적용을 할 때 운동을 정말 너무 안 했던 사람이 이제 달리기를 막 시작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막 한 달 만에 살이 쫙쫙 빠지는 경우가 막 눈에 현저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운동량이 좀 너무 적거나 이제 달리기를 하고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는 그게 좀 효과가 좀 더뎌서 한 6개월 지나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뭐 혈압이나 당뇨의 경우는 그 병의 경중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그래도 1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혈압이나 혈당도 잘 조절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책에 보니까 그 러닝에 애프터번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이런 다이어트나 감량 효과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이제 걷기나 달리기 같은 이제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면 신체는 이제 폐를 이용해서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면서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이제 연소하면서 에너지를 쓰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 강도가 최대 심박수의 한 80% 이상의 고강도 운동, 좀 힘든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신체는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지 못하면서 이 탄수화물을 분해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노폐물들, 즉 뭐 젖산이라든지 이런 기타 물질들을 이렇게 분비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 고강도 운동이 끝나고 나면 체내에 남은 이 부산물, 기타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다시 에너지, 칼로리를 소모해야 되거든요. 이 현상을 애프터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운동이 끝났는데도 계속 열량을 소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나 이런 유산소 운동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100 정도 운동을 했을 때 한 80% 정도는 편안하게 운동,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머지 20%는 이제 전력 질주, 그러니까 심박수가 막 올라가게 전력 질주하면서 고강도 운동을 하면 운동이 끝나고도 이런 젖산이나 노폐물을 치우기 위해서 애프터번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100을 운동을 해도 120% 정도의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효율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굶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런 방법은 99% 실패한다고요. 과거부터 칼로리 개념의 다이어트, 과거의 이런 전통적인 이 굶어서 체중을 빼겠다는 다이어트가 일관되게 실패했습니다. 저는 거의 100% 이런 방법은 실패하고 또한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건강을 더 나빠지게 만든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이렇게 굶게 되면 몸 안에서는 설정된 체중값이 기억하기 때문에 체중이 조금 빠지는 순간 대사율을 뚝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많이 피곤하고 몸이 춥고 컨디션이 저하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체중은 빠지지만 건강이 나빠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단하게 되고 그 중단하는 순간부터 체중은 다시 회복되는데 지방 성분은 더 늘어나고 근육 성분은 조금 덜 늘어납니다. 따라서 다시 체중이 회복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지방이 오히려 많아지게 돼서 더 약한 건강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굶는 다이어트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당질 제한 시기를 추천합니다. 당질 제한 시기는 탄수화물 양을 조금 줄이는 것이죠.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치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비율이 5대 3대 2 이 정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대 4대 3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조금 덜 섭취하고 지방과 단백질 양을 조금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탄수화물도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고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체중을 늘리게 하는 호르몬은 인슐린 호르몬이고 체중을 늘리는 유일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을 때 많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합 탄수화물은 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량도 낮고 따라서 저장하는 것도 덜 됩니다. 지방하고 단백질의 경우에는 지방은 인슐린 분비를 전혀 자극하지 않고 단백질은 조금 자극하긴 하지만 우리가 체중이 불어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증가시키는 유일한 인슐린 호르몬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꾸준히 이렇게 천천히 체중이 빠질 수 있지만 더 건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 미적인 목적과 또 건강을 함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당질 제한 시기 이것이 훨씬 좋은 건강한 다이어트 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간하신 책에서 60대 남성이 5개월 만에 11kg을 감량한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사례도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3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혈압약, 고지혈증약을 드시고 계셨고 당화 혈색소가 6.4%로 당뇨 전 단계셨습니다.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29, 약간 중등도 비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선을 시켰는데요. 이분은 하루에 2끼를 드시는데 점심 저녁을 드시고 취침 시간이 12시쯤 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무탄수화물 시기를 조금 드시게 했습니다. 탄수화물이 없는 계란이나 두부, 약간의 고기볶음 이렇게 약간 드시고 대신에 점심과 저녁을 1시간씩 늦췄어요. 12시 점심을 1시, 6시 저녁을 7시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취침 시간을 12시에서 11시로 당겼습니다. 보통 6시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12시에 주무시는데 6시간의 갭이 있는데 꼭 이분이 9시, 10시 되면은 간식을 참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체중이 잘 빠지지 않으셨는데 7시에 식사하시고 11시에 주무시면 4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점심과 저녁에 드시는 식사를 당질 제한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조금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좀 적게 하고 그리고 저녁에 식사 후에 약간 유산소 운동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계단 걷기를 추천했는데요. 이렇게 땀 흘리는 운동을 하고 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잠이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취침 시간을 당겼지만 11시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셨고 또 그런 당질 제한 시기를 하니까 공복 호르몬이 잘 적게 분비되고 참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간 간식을 드시지 않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활하시다 보니까 조금씩 빠져가지고 한 5, 6개월 만에 한 10kg 정도가 빠지신 그런 환자가 계셨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셨는데요. 이런 케이스가 제 책에도 있는데 이것이 체중을 건강하게 빼는 정말 좋은 건강한 다이어트 비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다이어트가 잘 안 되시거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례를 참고 삼아서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2끼만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아침, 점심 조합과 점심, 저녁 조합 중에 어떤 쪽이 더 나은 다이어트 식사 루틴일까요? 점심, 저녁을 드시고 아침을 굶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침, 점심을 드시고 저녁을 굶는 분은 아마 굉장히 적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아침에 출근하기가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바빠서 차라리 잠을 조금 더 자지 아침밥을 안 먹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아침을 굶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연구상으로는 저녁을 굶는 것이 건강에는 더 좋았습니다. 당 지수도 더 빨리 떨어지고 당화혈색소도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걸로 유익한 효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녁을 굶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녁에 굶으면 밤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공복 호르몬이 또 나오고 그래서 간식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또 깊은 잠을 자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저녁을 먹으면 그럴 일이 없으니까 좋은 것이고 또 저녁에 긴장도 좀 이완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에 밥을 좀 즐기면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서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을 먹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끼를 드시는 분과 두 끼를 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두 끼를 드시는 분이 일부러 새끼를 드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끼가 사실은 더 건강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2시간 공복이 많은 세포들에게 휴식을 주고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될 수만 있다면 하루 두 끼가 더 건강한 방식입니다. 대신에 새끼를 먹는 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노동 일을 하거나 또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칼로리 소모가 많으신 분들은 두 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새끼를 드셔야 되고 또 암, 결핵 이런 만성 소모성 질환은 이 칼로리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새끼를 드시는 게 좋겠고 그 수술을 하신 분 중에서 소화기 계통의 수술을 하신 분들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적습니다. 위, 담도 또는 췌장 또는 대장 이런 수술을 하신 분들은 한 번에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세 끼가 아니라 4끼, 5끼, 6끼까지도 나눠서 먹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